네, 시사 인터뷰를 듣고 계신 시각 8시 6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매주 만나는 정치평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거 방송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즐거운 일이었죠. 네. 강지연 님이 유튜브 댓글 주셨는데 장성철 소장님 선거 방송에서 맹활약 하시던데 많이 피곤하시겠어요. 잘 듣고 있습니다. 응원해요. 이렇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소장님과 예측을 했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은 한 100석 정도라고 말씀하셨던가요? 네, 뭐 범여권 100석, 범야권 한 200석 그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죠. 그때 100석이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정권 심판론이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게 맞나? 이게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좀 혼을 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과 심정이 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뼛속까지 보수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유전자의 DNA에 보수의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나가서 내가 이거 보수파 국민의힘 찍어야 될까 말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가 그럴 정도였으면은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힘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선거 때가 되면 각 진영의 지지층들은 결집하잖아요. 네. 결국엔 중도층이 어디 손을 들어주냐, 그것이 이제 선거 결과를 좌우하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를 보면은 중도층에서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60%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길 수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특히 서울 수도권 여기 민심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부의경에서 어느 정도 뭐 성과를 내더라도 100석 정도 얻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예측을 했죠. 네. 이제 뚜껑 열어보니까 108석까지 왔습니다. 네. 예. 이 정도면은 국민의힘은 선전한 건가요? 생각보다는 선전했죠. 네. 100석 이하 뭐 개헌저지선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일날 출구조사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예측을 했잖아요. 네. 근데 부울경에서 막판에 이제 결집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부산에서는 한 석밖에 안 잃었고 경남에서도 세 석밖에 안 잃었잖아요. 네. 당초에는 10석 이상 정도 야권에게 내줄 거다라는 예측이었는데, 막판의 결집 현상으로 부울경이 국민의힘을 살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는 이제 완벽하게 손을 들어줬습니다. 과반을 넘겨버렸어요. 네. 네. 그러니까 당초에는 2월 말까지만 해도 당시 민주당은 공천 분란 갈등 때문에 일당할 수 있을까? 과반수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조국 혁신당이 짠하고 등장해가지고 안 돼. 민주당 이거 공천 분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 심판이야. 우리 김건희 여사 이거 어떻게 특검해야지. 이렇게 정권 심판론을 막 불을 붙이질 하니까 국민들이 잊어버렸다가 맞네. 지금은 저 이재명이나 아니면 민주당 심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국민의힘 심판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또한 중간중간 대통령께서 짠 하고 등장하셨어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하지, 갑자기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대파 가격 합리적이네 이러면서 네.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를 상당히 상승시켰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대통령께서 조금 이제 안 나타나셨으면 국민의힘이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지금도 들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들께서는 이번엔 야당의 손을 확실하게 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그 선거의 결과를 이렇게 결과지를 놓고 보면 민심의 그 정답은 참 오묘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모르신다네요. 네. 해석을 해보면 이게 한쪽으로 완벽하게 밀어진 것 같지도 않고, 네. 예, 또 한쪽이 또 완벽하게 죽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번 총선의 총평을 한번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완벽한 패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막판에 민주당
후보들의 뭐 부적절한 언행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민주당에게 200석 이상 개헌 이상의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을 몰아주면은 이거는 좀 곤란할 것 같아라고 막판에 국민들께서 견제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서울에서 아니면 경기도에서 국민의힘의 험지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다음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약간 좀 박빙이거나 아니면은 민주당이 의석을 잃은 것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항상 현명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또 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전국 전망을 이제 계속해서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께서는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서 내부에서 요구를 할까요? 아니요, 아직은 안 할 것 같아요. 100석 정도로 쪼그라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라는 지위를 버리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통령의 뭐 지지율이 낮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많지만 일단은 대통령 지키자. 그리고 대통령은 좀 변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지 대통령 탈당해라 라고 해봤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근데 만약 2년 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계속 그 자리에 있으시면서 지지율이 낮아지면 대통령 탈당해라 이런 요구가 본격적으로 나오겠죠. 네. 그래서 당분간은 탈당 요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내각에 대한 어떤 쇄신을 하겠다고 하는데 쇄신의 폭도 대대적일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아유, 앵커님 소용없어요. 내가 그 쇄신해봤자 뭐 하겠어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뭐냐? 국민들의 요구사항은 뭐냐? 대통령 당신이 바뀌어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근데 대통령은 안 바뀌고 국무총리 바꾸고 대통령실 참모 바꾼다고 이게 국민들이 그래 참모들 바꿨으니까 이제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봐보세요. 뭐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네. 그리고 뭐 정무석으로 신지호 전 의원, 막 이런 사람들, 국무총리로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막 오르내리고 있어요. 네. 과연 국민들이 보고 야 그래 이제 제대로 국정쇄신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차라리 전 사람들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냥 현재 있는 참모들이나 국무총리가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꾸는 것은 좋은데 첫 번째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라. 두 번째 바꾸는 것에 제대로 된 국민들이 인정하고 야당도 야 그래 이 국무총리는 우리가 도저히 반대를 못하겠다. 야 괜찮은 사람이네. 이럴 정도의 사람을 영입을 해서 바꿔야지 지금 현재 뭐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바꿔봤자 소용없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이 바뀌는 것 중에 하나 가장 큰 것은 야권과의 대화입니다. 맞아요. 대화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해야죠. 할 거가 아니라 안 하면은 국정 운영이 불가능해요. 정말. 그게 변화인데. 아무리 이제 네? 그게 변화라고요. 예. 그렇죠. 그게 바로 바로미터예요. 정확히 보셨어요. 예. 이제 야당을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야권의 지도자,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을 해야지. 언제까지 이제 검사 시절에 생각과 판단을 갖고 범죄자라고는 얘기를 안 해. 아무리 야당 지도자지만. 나 보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나라의 큰 어른인 대통령답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포용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국정 운영이 안 돼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제발 좀 대통령께서 먼저 바뀌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제 국회로 뛰어들게 된 사람들 또 이분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조국혁신당이 나왔고요. 네, 꽤 선전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어제 바로 그냥 대검찰청 가가지고 기자회견을 바로 했습니다. 네. 예, 김건희 여사 즉각 소환 조사해라. 이 의미는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나가겠다는 어떤 선전포고처럼 느껴지던데요. 그럼요. 본인들이 쇄빙선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 과정 중에서 그냥 뭐 탄핵이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대통령을 뭐 끌어내려야 된다.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 이런 강한 메시지를 냈고 한동훈 특검부터 하겠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대통령과 여권을 향한 공세를 상당히 강도 높게 할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바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준 민주당의 지지자분들의 마음과 심정을 대변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보다는 조금 더 강한 표현과 메시지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할 겁니다. 그 조국 대표가 당선된 날 상고심 배당을 했는데 정경심 씨의 그 네. 실형을 담당했던 대법관이 또 됐다면서요? 네. 현실적으로 조국 대표 앞에 놓여진 가장 큰 장애물은 이제 대법원의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조국혁신당의 알파와 오메가 거의 90% 이상의 전력은 조국 대표잖아요. 네. 그래서 조국 대표가 만약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가서 나오더라도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면 조국 혁신당이 과연 정당으로서 계속 생명력과 영향력과 이러한 것들이 유지가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은 민주당과의 협력 관계도 그럴 것 같고요. 또한 국회 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하루빨리 원내교섭단체 8석을 더 확보를 해서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특검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특검이 가더라도 또 과거처럼 계속 거부권 해서 되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행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 거부권 행사는 되게 제한적이어야 되고요. 사안에 따라 달라져야 해요. 네. 만약에 정책과 관련돼서 국정 운영 노선과 관련해서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본인과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의혹 혐의를 조사하고자 하는 그러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무조건 이러한 사항들의 특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향후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된 거부권은 오케이, 좋아요, 하시라. 하지만 비리 혐의와 관련된 특검은 절대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잖아요. 없지만 네. 또 국회에서 강하게 예를 들면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법률안이라든지 아니면 상임이나 본회의장 안에서의 강한 압박은 할 수가 있겠죠.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니까요. 이제 민심이 확인됐잖아요. 네. 총선 전에 180석을 갖고 있는 야권과 총선 후에 192석을 갖고 있는 야권은 영향력이 달라졌어요. 네. 국민들의 마음도 달라지고요.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대통령께서 인식하셔야 합니다. 꼭 그렇게 인식을 하기를 진짜 바라겠습니다. 저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라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개혁신당도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이 됐고 네. 그리고 비례대표 2번 천하람까지 당선이 됐습니다. 개혁신당으로서는 최고의 성적표 아닙니까, 이건? 앵커님, 제가 오늘은 조금 편파적으로 해도 될까요? 그렇게 해서 개혁신당의 이준석, 천하람 이 두 정치인들이 당선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또 화성이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보수의 미래의 정치인들을 선택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너무 기대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이준석 대표랑 좀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국회 안에서 법률과 제도와 여러 가지 정책 등으로 본인들의 실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자신들은 야당의 길을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잘못하시고 바로잡아야 할 것들은 지금 기존의 야당들보다 더 강하고 세게 밀어붙이겠다. 그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네. 어제 한 그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준석 대표가 대선 3년 뒤 확실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옆에 제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아마 이제 야당이 이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갈 거예요. 탄핵안도 내려고 할 거고 여러 가지 대통령 임기를 단축
해야 된다라는 강한 메시지와 주장과 퍼포먼스를 할 것 같은데 음, 그런 것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일들이 벌어지면 헌법상의 제도적인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의미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예. 총선 이후에 예, 변화를 꼭 해서 국정 운영도 이제 예, 모두가 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런 국정 운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네. 아,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총선 이후에 이제 기자회견 하는 걸 좀 저도 기다렸다가 좀 예, 봤어요. 네. 네. 저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 좀 실망스럽던데 왜 그렇게 왜 실망하셨어요? 어떤 포인트? 약간 구체적인 어떤 메시지 전달이 없고 네. 그냥 기억나는 건 저는 100여일간 행복했습니다 이 정도? 그러니까 어제 제가 읽었던 거는 하여튼 선거 결과 패배 책임은 제 책임이다라는 것과 네. 저 앞으로 정치 계속 할 거니까 저 잊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보여져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선거 과정 중에서도 저 정치권에서 정치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얼마 정도는 쉬더라도 곧 국민의힘이 9월달 이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직 지도 체제를 구축해야 되거든요. 네.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면 그때 다시 전당대회 나와서 정통성 있는 당대표로 뭐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도전은 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지금 그때쯤 되면은 너무 빨리 나온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총선의 책임을 그대로 물고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한테 온팡 뒤집어 씌우는 거는 저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때문에 졌냐 아니면 한동훈을 할 만큼 했는데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짠짠짠하고 중간중간에 나타나가지고 정권 심판원을 더 강하게 만든 거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이거든요. 이종석 호주 대사 임명 때문에 갑자기 그냥 지지율 하락하고 정권 심판원이 높아졌잖아요. 네. 그거 한동훈 장관이 한 거 아니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 등 떠밀어가지고 대파 875원 합리적인 가격이군 이렇게 얘기하라고 안 했잖아요.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사안이다. 그래서 집권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책임은 있지만 한동훈의 책임이야. 그러니까 너 책임져. 너 그러니까 당분간 자숙해. 너 정치권 나타나지 마. 이렇게 공격하는 것은 상당히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지만 비대위원장으로서 그 총선의 키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네. 들어서 정부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용산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대립각을 세우고 싸워서라도 어떻게든 자기가 생각했던 포메이션으로 가고 책임도 그렇게 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인사해버리고 악수해버리고 뒤로 물러서는 듯한 느낌도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내막을 모르시는 분들이 네. 이제 한가하게 비판하는 대목인데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요 정말 선거 중간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극단적인 선택?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너 나가, 너 필요 없어, 너 그만둬, 막 이런 식의 얘기죠. 네. 그러니까 되게 험악했어요. 알려진 거는 10분의 1도 안 돼요. 정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인간적인 관계, 정치적인 관계 끝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서로 불신이 많고 서로 아마 찾지도 않을 거예요. 만나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한번 불러서 밥은 먹일 수 있지만 이제 완전히 동지적인 관계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거든요. 네. 그런 과정 중에서 최소한의 선을 지키지 않으면은요, 완전히 선거 과정 중에서 그냥 지도체제가 완전히 무너지고 선거 자체를 치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정치력이고 위기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어떠한 선을 지켜가면서 깨지지 않게 상당히 조심스럽게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자, 끝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한 것 같고 다음 이제 유력한 대선 주자로서 입지도 탄탄히 한 것 같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를 계속 비판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선거에 승리하셨으니까 이번 주까지는 비판 안 하고 칭찬만 해드릴게요. 공천 갈등과 분란이 상당히 심했었는데 그거를 통합형 선대위와 탈당하는 분들을 잘 정리함으로써 총선 승리를 이끄는 야당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진보 진영은
이재명 당대표의 리더십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당분간은 이재명 체제를 도전할 그러한 비주류의 수장이라든지 정치인들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의 장악력은 더 높아질 것 같고요. 아마 8월달 이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다시 출마를 해서 확고한 야당 지도자로서의 위치와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어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당선인들 인터뷰가 이제 특집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다다음 주에 우리 또 소장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